사실 지난주 그 JP 모간의 안랩 단타 후 개미들한테 내다바이 시전하는 걸 보고서 와 진짜 한국 증시에서는 그 정말 월가 최고의 유서 깊고 투자 철학이 분명한 그런 IB 투자은행조차 한국에 오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구나. 아니 JP 모간이요. 과거 이제 미국의 연준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 이제 모간은행이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모간은행이 둘로 분리된 게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예요. 근데 그 JP 모간이 120억으로 안랩 주식을 단타 쳐가지고 일주일 새 2배 정도 먹고 다 털고 나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느낀 게 많았는데 역시 주말에도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또 심심할까봐 쌍용차 인수한다던 에디슨 모터스가 뒤통수를 또 후리면서 진짜 K 주식시장 매운맛이 또 한 번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자금 조달을 원래 에디슨 EV에서 받기로 했는데 여기가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면서 에디슨 모터스도 사실상 뭐 뒤통수 맞은 거니까 이거는 뭐 진짜 뒤통수 릴레이도 아니고 뭐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뒤통수가 끝난다고 해야 되는지 진짜 하여튼 그때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바로 딱 그날 안랩 상한가 가는 날 그때 그렇게 제가 그 골드만삭스 창구로 안랩 대량 주문 들어가는데 이걸 골드만삭스에서 안랩 M&A 시도하는 거라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골드만삭스 창구는 그거는 주문 처리해주는 증권사고 그 주문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계열사에서 냈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낸 건지 그것도 아니면 국내 기관이 외국계 증권사로 주문 낸 건지 모른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같은 금융그룹 소속 운용사는 자기네 그 계열사 증권사에 주문 내는 것도 요즘은 비율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주문 내는 일이 더 많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결국 보니까 이게 이제 JP 모간이 골드만삭스 창구로 주문된 걸로 밝혀졌잖아. 그래서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절대로 이렇게 오르는 날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오르는 날은 무조건 올팔하는 거라고. 그래서 떨주 몰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날 17만 원에 들어간 분들 다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갑자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증시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그야말로 일어났는데 먼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솔직히 뉴욕 연은 총재면 연준 내에서 연준 의장 바로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이분이 그 5월 3일에서 4일 FOMC인데 그날 바로 무조건 0.5%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은 보다 더 민첩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시중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어떤 그 뒤처지는 데 대한 불안, 초조함을 감추지 않고 그냥 작심 발언을 내뱉으면서 월가 전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욕 증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채권 시장에 금리 급등하면서 미 국채 전반적으로 다 진짜 전방위적인 투매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그 벤치마크로 이용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2.5%를 찍고 코로나 이후 최고치 봤더니 2019년 5월 이후 최고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무슨 미신처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고. 바로 그 미국채 10년물이랑 2년물 금리 차이가 거의 지금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역전이에요. 지금 이르면 연준이 5월부터 안 그래도 양적 긴축한다고 미국채 내다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3월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또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저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시티그룹의 리서치 보고서 보니까 연준이 다음 FOMC 5월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월, 7월, 9월 이렇게 4번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때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월가에 충격을 줬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도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안 잡히면 한 방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0.5%포인트도 빅스텝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0.75%포인트면 거의 빅스텝 더하기 축지법 거의 그 정도야. 발표 이거 발표 죽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동안 조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 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준이 5월은 아니더라도 미국 휴가철 앞둔 6월 그리고 7월에 두 번 연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5월까지 미국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방기금금리가 3.2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 로드맵을 추월해버리는 건데 과연 기축통화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그동안 이자율 보고 들어와 있었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얼만큼 빠져나갈지 이게 계산도 힘들 것 같은데.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항상 내일 뉴스가 저녁마다 올라옵니다. 이걸 보고 미리 전략을 짜고 미리 시장 대응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맞붙어서 싸우는데 농업적 근면성 하나만으로 내가 성실하게 뉴스 보고 대응해가지고 그들을 이기겠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싸우러 나가는 전사분들인데 제가 그들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드리는 정보 민주화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이기도 하고요. 서해 수호 기념의 날도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날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나 안 하나 윤석열 당선인 참석 안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시끄러워지면서 결국은 자주국방이다.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처럼 당한다 하면서 방산 올라간다고 했죠. 서해 수호의 날까지 우리가 전날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아니면 서해 수호의 날 당일날 뉴스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늦어요. 내일 뉴스를 내일 보면 안 돼요.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미리 봐야 됩니다. 앞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은 거의 이제 말아 올리고 겉으로 봐서는 큰 뭐 탈난 게 없는 것처럼 이제 잘 보합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월가 채권의 투매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이제 월가는 채권을 저렇게 대량 매도하고 그 채권 판돈으로는 뭘 살까? 채권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채권 저렇게 숏 포지션으로 당분간 그냥 유지하고 계속 갈까? 사실 금융기관은 장단기 금리차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건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이제 당연히 유동성은 줄고 결국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기본이죠.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이제 좁혀지다가 역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연준이 진짜 5월부터 이제 보유 채권 싹 다 팔고 장단기 금리차를 강제로 벌릴 거라는 지금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채권이 많아지고 채권 금리는 그럼 급상승하고 지금 이게 예고편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본편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빅테크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현금 잘 쌓여 있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효율적인 어떤 좋은 수익 모델 잘 완성해 놨으니까 금리 상승, 뭐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틸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중소형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의 경우 고베타 고밸류 주식의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그 부채에서 지불해야 될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쨌든 뭐 수익은 내더라도 R&D 비용이나 아니면 뭐 시설 설비 투자 사업 확장 이런 거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나스닥 지수는 양적 긴축 이후에 급격한 되돌림이 올 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도 사업 모델이 원자재하고 유가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게 다 그 물가 인플레이션 탓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보면 뭐 주유소 가게가 겁난다. 진짜 실제로 저녁 그 퇴근 시간에도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강북 강변 올림픽대로 노들길 다 보이는데 차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거의 정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보면 또 쌀값은 떨어졌는데 햇반 가격은 오른다 서운하다. 근데 햇반이 어쨌든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내놓는 건데 밥솥에다가 불 떼고 하려면 당연히 연료비가 드는데 연료비가 올랐으니까 햇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 물가 인플레이션의 이제 이면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 코로나발 긴급 유동성으로 이제 시중에 풀린 자금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 이제 다 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저금리 환경 더하기 긴급 유동성이 이제
어떤 콜라처럼 거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왔는데 여기 멘토스 내지는 발포 비타민이 퐁당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죠. 일단 국제 외교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 기사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 거의 70년대 오일 쇼크급 그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어떤 그 최대 원흉 이 러우 전쟁이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더 지속될 확률이 60%.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날 갑자기 평화 조약을 체결할 확률이 30%.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수의 확률이지만 푸틴이 만약에 러시아 내에서 무슨 쿠데타 내지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축출당하든가 아니면 실권을 하든가 이런 러시아 내의 정치적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10%로 나오더라고요. 바이든이 푸틴 저러다가 결국 실권,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 쫓겨날 그럴 운명이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푸틴이 격노했다는 막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푸틴은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젤린스키가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어떤 그 패망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지금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나 완전한 패배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그 장기전으로 간다는 시나리오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럴 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뭐 피해는 솔직히 크지만 아직까지 등이 터졌다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무슨 고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면 고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사례가 점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데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채 비율이 높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원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 지난주 이집트 IMF 구제금융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도 IMF 구제금융 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런 개발도상국들 부채가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왜 그 97년도 IMF 때도 태국이 IMF 구제금융 먼저 신청하면서 도미노로 동남아시아 전체에 그게 확산됐잖아요. 지금 이런 신흥국들이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유로존에 보면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이런 피그스 국가들도 이제 다시 또 편치 않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 인상을 만약에 못하면 이런 뭐 인플레이션, 물가 단기 안에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건은 지난 그 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좀 신흥국들 중에서 지금 갑자기 재정 적자 문제로 상황이 안 좋아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다 중국 1대1로 참여한 그 나라들이라는 거. 그렇다고 뭐 중국이 돈을 뺏어갔거나 뭐 사기를 쳤다는 게 아니라 이 1대1로 하면서 이제 중국이 일종의 보증을 서준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사정이 어려운 국가들이었는데 부채를 더 늘렸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위험하고, 유로존에서 이탈리아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300년 동안의 금융 역사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지금처럼 완전히 폭발을 시켰던 어떤 뇌관 역할을 했던 게 전쟁하고 전염병 딱 두 가지였는데, 이게 지금 2년 간격으로 사실상 한 방에 들이닥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경제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 시장 투매가 뭐 사실은 흔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난리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앞으로 미 국채 10년물이랑 30년물 금리가 만나면 그때 한번 이제 폭락 한번 오고, 또 다시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또 만나면 그거 핑계로 시장이 또 한번 대규모 양털 깎기에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주가 유일한 피난처가 될지 아니면 시장 다 빠지는데 은행주만 과연 성할 수 있냐, 좀 조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떨줍 올팔의 케이스로 대응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현재 미국이랑 유럽 증시는 이 러우 전쟁 빌미로 시장에 쏟아졌던 매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소화되고 정리되면서 그때 그 갭 하락분을 거의 메워가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이제 증시에 수시로 하방 압력을 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앞에 이제 연준 빅스텝 더하기 축지법 금리 인상 진짜로 덮치는 2분기 때 되면은 이제 다시 증시가 약세장으로 접어들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에 따라 들어가면 또 그대로 물려버리고 안랩골이 날 수 있다. 바클레이즈도 주말 그 전에 회의에서 이거랑 비슷한 의견으로 최근 반등장에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우 구독자분들이 하듯이 올팔하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공식 발표할 것이 임박했다고 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막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장 마감하고 이 소식이 돌았으니까 이거는 금요일 미국 증시 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백악관에서 여론이나 국민들 반응 보려고 주말 앞두고 이제 자료를 동시에 푼 건데 이번 조치에는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그냥 보유액 평가 금액에도 세금을 때리는 진짜 부동산 종부세 같은 이런 과세안이 포함된다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는 1억 달러 이상 자산이 있는 부자에게 최소 세율 20%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미국 금요일장 보고서 뭐 채권 투매 나왔다는데 미국 증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백악관은 3월 28일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700명에게 최소 세율 20%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무려 5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거랑 관련된 행정부 문서까지 입수했는데 백악관의 계획은 억만장자들한테 전체 소득 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임금 소득과 주가 상승과 같은 미실현 이익으로 얻은 수익의 조합에 대해서 최소 20% 세율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미국의 이제 그 빌리어네어라고 하는 이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매각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때만 세금을 부과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에서 보유 자산 평가 금액에도 세금을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한 관료는 나중에 이익 실현할 때 내야 할 납세 의무를 선지급하는 거다라고 지금 대응 논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진짜 할 것 같아요. UC 버클리의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 계산에 따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500억 달러, 우리 돈 61조 원 때려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는 35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 때려 맞을 거고, 대신에 백악관은 이번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면은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 우리 돈 440조 원의 새로운 조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지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월가에서 채권 투매 나오고 매파적 연준에 매맞을 각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월가에서 참 요건 반길만한 소식은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앞에 이제 월가는 현재 경계감이 크다고, 더군다나 이번 반등에 추격 매수로 따라붙지 말라는 투자 전략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 입장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 나온 김에 미국 주식 장기 투자는 무조건 불패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미국은 뭐 이민 정책이든 뭐든 정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미국 인구만큼은 항상 증가세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뭐 잠깐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마이너스 나올 때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도 플러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달러의 경우는 이게 이제 미국의 화폐이자 글로벌 기축통화인데 미국의 경우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안 해주면은 달러가 나라 밖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면 미국 내 달러 수급은 딸리고 달러 가치는 계속 상승해가지고 미국 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미국 물가 목표를 2%로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계속 이제 관리하면서 가는 식으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나가는 건데 이게 미국식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찍어낸 달러 유동성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데로 가는데 사실은 월가 주식 시장으로 제일 많이 몰리죠. 왜냐면 거기가 전 세계의 돈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제 나스닥 테마주나 뭐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S&P 500 지수 종목의 2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도 뭐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냐면은 인텔하고 IBM 같은 거 장기 차트 보면은 10년, 20년 지나도 전고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또 미국 우량주는 무조건 안전하냐 하면 제네럴 일렉트릭, 그 GE 같은 기업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00 넘었던 주식이 계단식으로 한 3번, 3계단 꼬라박더니 지금은 $100도 깨지고 93점 몇 달러? 그래서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 뭐 적금 들듯이 적립식으로 계속 주식 사모으기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아니, 뉴욕 증시도 이런데 우리나라 K 주식은 뭐 지금 은행권 금리 인상 폭도 큰데 그만큼 배당 메리트는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배당률 4%가 은행 예금금리 1%일 때나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지금은 그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가 그냥 아주 그냥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와서 다 보셨겠지만 수시로 횡령 배임 회계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게 K 증시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모두가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내일 또 삼성전자 얼마가 되려나. 왜냐면 이 삼성전자는 더 이상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에서부터 내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내 종신보험, 하여튼 전부 다 주식 비중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물론 여기다가 500만 소액 주주들까지 다 포함하면 진짜 전 국민 5,140만 명이 삼성전자 영향권이죠. 그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증시 전체를 커버하는 이 컨빅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어머, 이건 정말 사야 해. 이건 정말 매수해라. 이 종목은 정말 확신이 든다. 이런 리스트가 컨빅션 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종목은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도 들어있었는데 빠졌고 NC소프트 빠졌고 휴젤 다 빠져나갔고 겨우 2개 남았는데 그 2개가 지금 다시 확인됐거든요. 바로 그게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KB금융. 제이시스 메디칼 목표가를 19,700원, 그 다음에 KB금융은 87,000원. 골드만삭스 컨빅션 리스트에 참고로 중국은 37개, 인도 12개, 대만 4개, 홍콩, 싱가폴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딱 2개. 그래서 더 귀하다고 할 수도.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연준은 더더욱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를 거의 막 터보 차저를 얹을 기세인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래도 한국 증시에서 아직 기대를 접기는 이르다고 보고 열심히 리포트를 내고는 있습니다. 이제 특히 JP 모간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일가의 블록딜이 총 2천만 주가 주당 68,800원에 체결된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95,000원으로 그 다음에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S51도 역시 비중 확대 의견의 목표가 12만원, SK텔레콤도 비중 확대의 목표가 72,000원, 신세계도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40만원, 신한금융지주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 52,000원, LNF도 비중 확대의 목표가 31만원. 또 그리고 JP모간이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한없이 정말 혹독하고 야멸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역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가 115만원 제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목표가만 이렇게 주고 삼성전자 같은 건 대체 언제 들어오려고 저러고 지금 계속 팔고 공매도만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말에 보니까 스위스 금융사 UBS도 한국 증시 Most Preferred List, 즉 최선호 종목에다가 삼성전자를 넣습니다. 목표가가 무려 10만 5천 원. 다음이 SK하이닉스고 목표가 19만 6천 원. 그리고 카카오도 들어있고 목표가는 14만 원, 카카오뱅크 7만 2천 원, CS윈드 7만 5천 원, 삼성 엔지니어링 2만 7,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좀 추천 종목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보니까 거의 뭐 나락가다가 다시 막 개같이 부활하는 거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가 또 한국 증시를 그 누구보다 잘 조련하지 않나,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절대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가 더 위험하다. 무조건 떨줍 올팔이 진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각종 뭐 해외 이슈, 뭐 각종 핑계로 주가 팍 떨어지는 날, 그런 날 이제 줍줍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별 호재도 없는데 반등하고 치고 올라가는 날 미련 없이 팔아서 수익 챙기고 현금을 들고 다음 떨줍을 기다리자. K 증시에서는 실적, 계약 공시, 이익 전망치 상향, M&A 그 어떤 호재도 선반영 한마디면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외발 이슈 핑계로 개파락 출발하는 그런 날이 바로 한국 증시의 유일한 호재다. 그리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해드린 재료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떨주 몰팔에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내일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직도 이제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들이 뭐가 있나? 거의 없습니다. 내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 ICBM 발사 긴급 현안 보고가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임기 말 들어가서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북한과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아마도 이번 ICBM 발사는 UN 안보리에서 완전 강력하고 세게 제재를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바이든 정부도 지금 이거 막 손 뚜둑 소리 내면서 지금 이번에는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지금. 내일 월요일 2022년 공공 소프트웨어 ICT 정보보호 수요 예보 확정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이거는 진짜 떨주 몰팔의 완전 그 안성맞춤 메뉴입니다. 그리고 내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고 문화예술인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OECD 환경정책위원회가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우리 한정혜 환경부 장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하면 떠오르는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고 이게 또 이제 원전에 대한 지금 시시비비가 또 막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OECD 환경정책위원회니까 다시 한번 뭐 친환경 이런 거 뉴스 플로우에 나오기 좋죠. 내일 기재부는 태안발전본부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업계 간담회 및 시승 행사를 세종시에서 갔습니다. 이거 뉴스 타기 좋죠. 산업부 장관이 자율주행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차가 막 알아서 가는데 막 신기하다고 하고 이제 막 뉴스에 나오기 얼마나 좋아요. 자율주행 AI 쪽, 라이다까지.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는 해외 저장소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하기 위한 런던 의정서 수락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해외 저장소에다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한다고 하면 저장 용기,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하는 이 기술까지.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는 단기 치안 R&D 기술 실용화 신규 과제 선정을 발표합니다. 단기 치안 R&D 하면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더 이상 이제 QR코드 방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막 그 피로감을 막 얘기하고 막 툭하면 폭동 일어나니까 CCTV 열감지 달린 걸로 몇 명의 무리가 이렇게 좀 체온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콕 찍어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뭐 이런 방식. CCTV에 약간 그 고사양화가 된단 말이죠. 이것도 증시에 있어요. 내일 월요일 문체부는 2022년 전통문화 청년 초기 창업기업 공모가 있으니까 집에 놀고 있는 청년들 계신 부모님들은 꼭 소개해 주시고 내일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나섭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KC푸드가 저는 이 K푸드의 가장 그 포텐셜이 큰 진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저 테마라고 봐요. 수산물. 내일 농식품부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발표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외국인의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죠.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농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량 안보하고 관련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스마트팜이다. 6차 산업혁명이다. 친환경 농법이다. 비료 씨앗 종자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뉴스 타기 얼마나 좋아요.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3월 봄 돼가지고 본격적인 행락철 시작되면서 어떤 야외 활동이나 야외 소비 증가에 주목을 한다. 그러나 리오프닝 관련주는 항상 앞으로 유상증자라는 지뢰가 숨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자.
이제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 받고 뭐 수혜주 어쩌고 나오고 이제 주가 올라가면 반드시 유중 때립니다. 그것도 한 방에 안 끝나요. 올라갈 때마다 때립니다. 내일 미국은 2월 상품 수지 나오고 3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3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금리를 올린 영국의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연설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코람코 더원리츠 신규 상장, 여기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죠. 코스피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키움 스펙 6호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내일 공정위는 LS 일렉트릭, ABB 코리아, 세방전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요 HDC 현산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가 내일 경찰로부터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매일 저녁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에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그렇다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한 주도 3말 4초 이제 들어있는데 함께 좀 힘내가지고 정보 민주화로 함께 뭉치십시다. 고맙습니다.